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밤사이 시장은 결국에는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의 움직임이 약간 다우지수 차트가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좀 전 들었고요. S&P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CPI 발표가 또 오늘 밤에 예정돼 있고 지금 5월 내내 가장 좀 리스키한 키워드로 떠오를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양측에서 팽팽하게 우리는 연장 관련해서 협상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내면서 시장은 좀 불안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또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적 발표 내용들도 오늘은 꽤 많거든요.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또 시장에 점검할 부분 요목조목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역시나 바쁘실 거예요. 저희 애프터마켓에서의 여러 가지 실적 발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밤사이 시장은 계속 다우지수가 장중에 초록불을 살짝 켜내기는 했지만 장중 내내 빨간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우는 0.17%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0.46%대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63% 하락을 했고요.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73달러 선, 그리고 금값도 계속해서 더 2,000달러 위에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던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아마 지금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쪽의 각각의 대표와 바이든 대통령이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옥신각신 혹은 이제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은 이미 장 초반부터 오늘 이거 예정돼 있는데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절대 한 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발언을 해서 그 제넬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이번 협상 실패로 인하여 다음 달 1일 6월 1일에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에서는요,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은 어찌됐던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미치는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기도 하고 국채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좀 미치고는 있지만 사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심리가 워낙에 뭔가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면 작은 이슈라고 하더라도 좀 크게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났던 부채 한도 협상이 벌어지면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협상에 실패했던 적은 없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 이전의 사례와 같이 협상에 성공을 하게 될지 그 협상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그리고 내일 PPI 오늘 밤에는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의 의견은 그겁니다. 낮아지긴 하더라도 혹은 이제 지난해보다 더 죄송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곧 발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전보다는 사실 그 CPI 숫자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앞자리가 5에서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확 떨어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이 가질가질하면서 뭔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자, CPI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월가에서 집계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교한 전문가들의 지난달 CPI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전월 대비 0.4%,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5% 증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좀 끈적끈적하게 내려온다라는 것이 확인한다면 투심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이분이 3인자래요. 3인자라고 하는데 어제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아주 선을 긋다 못해 거의 이제 잘라내는 듯한, 무 자르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우리 말하지 않았다. 데이터가 받쳐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센 발언을 막 쏟아냈어요. 올해 금리 내릴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시장에는 반대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들,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해내고 있는 물가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 속에서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종목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은행권 관련한 우려가 여전히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밤사이에는. 전날에는 초록불을 켰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어제는 패그웨스트뱅크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다른 종목들은 약간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꽤 많으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불 훨씬 많죠. 일단 빅테크 종목들은 대부분 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0.75% 강세를 보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특히나 애플은 1%대 조정을 보였고요. 구글의 주가는 0.39%, 그리고 메타는 강보합권 수준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쪽이 안 좋아서 오늘 또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우리나라도 반도체주 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안 좋은데 엔비디아 주가는 2% 가까이 하락, 퀄컴도 2% 하락, 인텔과 AMD 모두 인텔과 인텔 등의 종목들 하락했고 AMD는 강보합권 아주 조금이지만 버텨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강보합권 수준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종목들 중에서 홈디포나 로스 등의 종목들은 초록불을 켜냈고요. 반면 필수 소비재 격인 코스트코,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덜하긴 했지만 초록불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펩시와 코카콜라는 좀 엇갈리는 모습 보였네요. 코카콜라는 0.8% 조정, 펩시는 0.41%. 펩시 차트 보니까 대단하네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주가 중에서 이제 항공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 보잉의 주가가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유가 반등 속에서도 요새 정유주들이 영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쉐브론 0.03% 소폭 상승, 그리고 옥시덴트 페트롤리움도 지금 실적 발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했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장중에는 보합,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쉐브론은 0.29% 하락, 지금 엑손모빌의 주가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라일리, 존슨앤존슨, FB, 머크 등의 종목들 강한 하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요즘에 루시드가 어제 분기 손실 확대 소식과 함께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 현재 구간에서는 5.77% 여전히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의 내용은 역시나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고 그러면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 목표 관련해서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 괜찮고요. 실적 발표한 또 다른 기업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88% 여전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물론 추정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이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좀 약했고요. 그리고 2분기가 사실 작년에 리오프닝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그를 감안하면은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기대감을 꺾게 만드는 그러한 발언 속에서 주가는 하락세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장에서는 1% 상승 마감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11% 하락. 그리고 앞서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말씀드렸죠. 월가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하락세 애프터마켓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펌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적은 손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도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본장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 가운데서 오늘 앞서서 헬스케어 섹터가 좀 빨간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는 20% 넘게 거의 30% 가까이 주가의 급등세가 보였고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 그러나 그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도 어저께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참 우리 제작진 중에서도 이 종목을 참 애정하는 우리 PD가 있어서 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밤사이에도 기분 많이 좋았겠어요. 예, 23% 이렇게 엄지척을 하는데 23% 넘게 올랐고요. 언더아머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연간 순이익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계속해서 그 낮아진 눈높이는 맞췄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주가가 여지없이 하락을 합니다. 연간 순이익 전망이 예상치에 하회하면서 주가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종목들 시장이 좀 쉬어가도 오르는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포트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쭉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목이 뭔가 이제 뭐 안 좋고 아픈 게 아니라 왜 가끔 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칵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고 나가는 사이에 물을 또 엄청 많이 먹으려고 했더니 물 먹다가 또 살에 들려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총체적 난국입니다. 뉴욕 증시의 분위기나 뭐 저의 상태나 크게 다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쉽지 않네요. 자, 오늘 우리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가죠. 예. 보면은 대체적으로 워낙에 그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예상치가 예. 낮아서 그런지 그에는 부합하지만 향후 가이던스 제시가 조금 안 좋아서 예.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맞게 보셨습니다. 좀 지금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네. 향후의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 출렁임이 좀 심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그 사이즈로 보면은 대형주들은 그런 쪽이 좀 좀 향후 가이던스가 좀 견조하게 나올 거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소형주 단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그 향후의 실적 가시성이 좀 확대되는, 실적 가시성이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적 내용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 네.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현재 상황을 바꿀 만한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보여드린 건데 일단 주가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필반 지수하고 나스닥하고 S&P 500, 다우 30, 러셀 2000
이 주요 지수의 올해 연초 이후 등락률을 보면은 여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필반 지수나 나스닥 이쪽이 2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은 4월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7, 8% 정도 연초 이후 올라 있고 다우가 작년에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올해는 좀 소외되는 흐름이고 러셀 2000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지수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0.1%로 주요 지수 중에서는 가장 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S&P 500을 대체로 그 대표 지수라고 보면은 7, 8% 정도 연초 이에 올랐는데 S&P 500을 구성하는 10개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7.8%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10개 중에 8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가 96% 올랐고요. 네. 메타가 93%, 테슬라가 최근에 좀 빠졌지만 38% 올랐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S&P 500 중에서 시총 1, 2위 종목인데 각각 33%, 29.5% 이렇게 오르면서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에 근접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하고 알파벳, 비자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시총 대형주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요. 그런 그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올해 대형 성장 영역의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에 집중된 시장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가 고민이 예. 될 텐데 뭐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계속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 때 받는 질문들인데 그래서 오늘은 과거 한 10년 정도를 볼 때 네. 어떤 스타일 그리고 어떤 사이즈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는지 그 가이드 투 더 마켓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가이드 투 더 마켓은 JP 모건이 매 분기에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어떤 자료죠? 중장기 그 선택안이라고 해서 최근 10년간 스타일별 성과를 그 연간으로 얼만큼 그 상승률을 기록했는지 10년 동안 예. 중형주, 대형주, 예, 그렇습니다. 뭐 스몰캡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을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낸 거군요. 그래서 좌측에는 사이즈별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고요. 그리고 위에는 밸류, 블렌드,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가치, 혼합, 성장 이쪽에 혼합은 뭐예요? 예? 혼합은 혼합은 이제 밸류와 그로스를 밸류와 혼합한 그로스를 거? 혼합한 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그 약간 그 다른 그 스몰하고 미드하고 라지하고 혼합한 거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좀 극단을 보면은요 사이즈가 가장 작고 밸류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지난 10년간 연평균으로 7.2%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가장 큰 라지 그리고 성장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연평균 14.6%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와, 그래서 요 극단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거의 2배네요. 예. 물론 지난 10년간 보면은 빅테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네. 대형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대형 주식들이 사실 성장 영역에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나 앞으로의 그 경기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큰 것들이 더 단단하고 큰 것들 중에서도 또 성장이 계속 나오는 뻔한 얘기지만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이제 저희가 뭐 이항현 위원님과도 뭐 1번, 2번, 3번, 4번 주식으로도 분류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중소형주, 대형주를 나눠서 투자를 좀 고려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
한 7개 최근에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이들 기업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실적도 좋은데 성장성도 다른 중소형주 대비해서 좋다라고 평가할 만하고. 예. 근데 지금까지 대형 성장주의 강세가 이렇게 두드러졌던 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 돈 잘 벌고 앞으로 예. 돈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예. 성장도 할 수 있고 예. 당연한 이유였었던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은 굳이 중소형주로 그러면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잘 나가는 종목 사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여전히 잘 나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네. 그럼 얼마나 선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형주 대비해서 부진한지, 재무 구조나 어떤 수익성 차원에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러셀 2000이 중소형주 지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러셀 2000 중에서 적자 비율을 그려온 데이터인데 이 적자 비율이 98년부터 지금 2022년 4분기까지 보면은 적자 비율이 뭐 들쭉날쭉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중에서 적자 나는 기업들의 비중이 98년 이후로 계속 늘어왔다. 그래서 2022년 4분기에는 41.6%에 달하는 기업들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단에 속하는 지수에 있는 종목들의 적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 이자 대비 이익을 얼마나 몇 배나 더 벌고 있냐 그걸 나타내는 비율인데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그 라지캡하고 스몰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라지캡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3배의 이자 보상 비율을 가지고 있고 스몰캡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2배 정도의 이자 보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으로 보더라도 대형주들이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라지캡의 이자 보상 비율은 9.8배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몰캡은 2.6배에 달하고 있어서 이 어떤 체력 차이가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물론 중소형주 중에서 정말 갑자기 막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날 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를 일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형주를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사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물론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처럼 바로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 많이 그 기업을 접촉해보고 릴레이션십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직접 가서 번번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기업이 더 예, 많죠. 그래서 단지 그 뭐 차트나 주가를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그 기업이 언제 어떤 시기에 이벤트가 있을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히 좀 나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대형 성장주의 주가의 상대적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투자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앞서서 잠깐 이제 실적 발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실적이 1분기가 지금 뭐 낮아진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1분기가 올해 실적의 바닥이고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좋아질 것이다가 예상이었잖아요. 지금도 그 예상은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예, 지금도 그 예상은 유효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분기 그때 끝날 즈음에 SBB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가 위축돼 있었잖아요. 네. 그 위축된 가운데 컨센이
낮게 잡혔었던 것은 맞고요. 그 낮게 잡혔던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해서 향후 가이던스에 맞춰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조정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12개월 포워드 EPS로 본 실적 추정의 조정치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 역시 사실 S&P 500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빅테크들 대형 성장주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분기별로 EPS의 추정치를 그 추세적 그 방향성을 보면은 실적 컨센이 1분기 바닥으로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1분기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1분기를 바닥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컨센으로 계속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섹터별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면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익 상향에서도 그쪽 섹터가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띌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T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마존이 속해 있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 소비재 이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 임의 소비재 안에는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그냥 밋밋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그 자회사로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리비안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 안 좋았던 것이 덜 안 좋아지면서 지금 그 임의 소비재 쪽에 이익 추정이 조금 튄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3월 말에 추정하기에는 올해 1분기에 임의 소비재 섹터의 실적 상승률이 33%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53.6%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존 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존을 제외하면은 한 20% 내외의 어떤 실적 상승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이제 애플 또 애플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대로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섹터들도 보면은 지난 3월 말에 1분기 실적을 추정한 것보다는 실제 실적이 대부분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를테면은 인더스트리얼 쪽에 지난 3월 말에 12.7%의 EPS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21.1%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요 섹터 중에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3월 말에 마이너스 15.1%를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10.5%로 그 하락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섹터를 보면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난 3월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실적 발표 시즌이 워낙에 숨가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크로 변수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더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나 고용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어떤 시그널들이 좀 보일까요? 일단 물가 같은 경우는 내일 뭐 CPI도 나오긴 하지만 오늘 밤 CPI도 나오긴 하지만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헤드라인 CPI, 뭐 코어 CPI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코어 CPI는 주거비로 인한 아웃라이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슈퍼코어 CPI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잖아요. 그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관찰하고 있는데 CPI하고 PC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월별로 보면은 좀 울퉁불퉁하지만 좀 그 몇 달간 사이로 보면은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PC 쪽에서도 이 주거비 제외 핵심 서비스 물가가
월간으로도 그렇고 연간으로도 그렇고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이 뭐 주거비도 주거비지만 서비스 물가가 높아서 물가 전체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코어 CPI 아까 그 슈퍼코어 CPI, 네. 슈퍼코어 PC 물가를 관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울퉁불퉁은 하겠지만 물가가 쿨다운 되는 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은 어땠습니까? 고용 지표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네. 나왔었는데 물론 뭐 실업률 같은 것도 주요한 지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실제로 고용의 수급 불균형이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추이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에요. 그래서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높으면은 일단 뭐 일자리는 두 개인데 일할 사람은 한 명이면은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사실 2가 살짝 넘어갔었는데 지금 좀 이 그래프에서도 살펴보시듯이 1.64로 좀 꺾여도 1.64네요. 예, 꺾여도 1.64입니다. 이게 평상시대로 뭐 예전에 평균 정도로 하면 한 1.2 정도까지 네.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좀 갈 길은 멀지만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면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 참여율 역시 이전에 한 63%, 64%였던 수준이 그 평상시에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그것도 조금씩 개선되면서 과거 평균치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씩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면서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리 쪽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좀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나요? 체크맨 변화가요. 지금 금리가 역전 상태인 건 알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인데 단기 금리가 높은데 지금 3개월 트레저리 비율이 5% 정도 하고 있어요. 5%라면 이제 3개월 돈을 맡기면 5%를 받는다는 건데 네. 연간으로요. 연수익률 기준으로. 그래서 그 요구불 예금, 이자가 싼 요구불 예금 쪽에서 MMF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좀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네. 장기금리 쪽에서는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컨센서스로 봤을 때 3.5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완만하게 좀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금리도 아까 연준 인사의 강한 어떤 매파적 의견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완만하게 정책 금리도 좀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과 정책 당국의 괴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이 괴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항상 저희가 또 우리 상무님과 점검해 보는 게 시장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여전히 뭐 예. 4,000점이니까 낮지 않게 나오겠죠. 예, 큰 변화는 없고요. 18배 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싼 구간도 비싼 구간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은 전체 지수 투자보다는 사실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종목 투자가 중요한데 내내 이제 말씀드렸듯이 큰 거 위주로 그리고 실적 성장이 있는 거 위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가를 보면은 사실 연초 이후에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좀 무서우시겠지만 뭐 좀 참았다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거라면 굳이 여기에서 뭐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나와서 좀 싸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시그널들, 시장의 시그널들을 쭉
짚어봤고요. 오늘의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9분 막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오늘 세상은 뭐 장중 내내 약간 그 다우지수 차트 움직임이 네. 약간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 지수 차트가 약간 보통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인데 줄이 막 그어져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게 또 느끼다 보니 뭐 심전도 느낌가 들어요.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 어제랑 뭐 저는 판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와 네, 왜냐하면 어제 뭐 오늘 뭐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시장에 큰 재미가 없고 그 우리가 우리 주식시장 할 때는요, 네. 우리 한국 주식 할 때 보면 아주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물론 그 장 마감할 때 우리 이 여돈 앵커께서 방송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여러분들이 그 지상파 뉴스나 이렇게 뭐 이렇게 YTN 이런 거 보시다가도 뭐 11시 반 이렇게 뭐 4시 반 4시쯤 되면 그 증권사 연결해서 시황 방송 듣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캐스터들이 얘기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어제 대비 몇 포인트 올라가고 내려가고 국내 기관 외국인 얼마 사고 팔고 하고 항상 들어가는 거가 거래량이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거래량 들어가죠. 거래량이 어제보다 늘어서 지금 현재 3천만 주 거래 대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 주식계는 못 들어보셨죠?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거래량이 뭐 외국인이 얼마 샀다 뭐 이런 거는 좀 그걸 떠나서 전체 거래량이 잘 안 나오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S&P에 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별로 안 들어보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워낙 크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따질 수 있다 그러면 뭘 갖고 따지냐면 대표 지수가 SPY잖아요. 스파이잖아요. 네. 스파이의 거래량은 찾을 수 있잖아요. 스파이가 간혹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거래량을 따질 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스파이의 거래량을 따져요. 스파이의 거래량. 그러면 이제 딱 우리가 느낌을 알 수 있죠. 네.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시장을 강하게 보고 약하게 보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 어제랑 오늘이요. 어제 오늘의 스파이의 거래 대금 뭐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 같은 거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한 3개월 올해 들어 평균에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특히 어젠가 그 같은 데 보면 작년 11월 이후 최저거든요. 11월 언제 11월이냐면 작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 하루 잠깐 반일장 하잖아요. 네. 그날보다도 거래가 적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앞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도 마을 같은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부찬도 협상. 미국이 망할 거라고요. 얘기 많이 하죠. 또 하다 보면 뭐 안 큰일 났다 하고 왜냐하면 옐런 재무장관도 네. 아주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경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 미국의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고 이런 걸 하고 이렇게 그쵸. 자주 오늘 그거 한다는 거 하고 아닙니까? 있죠. 오후 4시부터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의 거래 급감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시를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그래서 어제 오늘의 주가 올라간 거, 떨어진 거. 물론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주식들의 거래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간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해서 개의치 마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제가 봤을 때 의미 없는 얘기예요. 물론 특정 주식은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래가 급감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좀 기대라기보다는 우려도 관망? 있고 관망. 그러니까 관망이라는 표현이 아주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3대 주식 모두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제는 너무 급해서 체크를 못했는데 나스닥이요. 어제자로 불마켓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불마켓 베어마켓. 마켓이라고요? 네.
웃을 수도 있지만 불마켓과 대단합니다. 베어마켓은 아주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쵸, 딱 네. 20%. 네, 그래서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내려가면 베어마켓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네. 그리고 저점부터 20%가 올라가면 불마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11월 이후 10월 11일로 143일간 베어마켓이 진행된 이후에 지금 불마켓이 다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포트도 어떻게 20% 반등하셨습니까? 나스닥만 보시면 나스닥에 큐큐큐 투자하신 분들. QQQ는 벌써 한 달 반 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3대 지수 플러스 나스닥 100을 본다 그러면요. 네. 다우지수는 작년 11월에 불마켓에 들어갔고요. 나스닥 100은 지난달인가 들어갔고요. 네. 나스닥이 어저께 들어갔고 S&P 500에 못 들어갔습니다. S&P 500은 4,260 정도 돼야 들어갈 겁니다. 네. 여하튼 좀 들어간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역사적인 흐름은 또 가져오셨네요. 통계의 국가. 예, 이런 통계 국가인데 그래서 그 베어마켓이 끝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네. 것인데요. 물론 좋은 결과가 많이 났죠. 좋은 결과가 많이 났지만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S&P 도 중요한데 S&P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못 들어가고 다시 내려올 거란 전망이 일단은 다수가 있다. 알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발표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더 끌고 갈 힘은 약간 부족한 상황. 그리고 내일 발표될 거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너무 또 핫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앞선 코너에 들으셨겠지만 내일의 소위 CPI 전망치가 콘센서스가 5.0이라서 지난달과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거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조금 올라간다고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시장이 녹록하진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분명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섹터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섹터는 올랐나요? 네,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도 플러스. 네, 뭐 잡혔어요? 소폭 이렇게 좀 올라갔고요. 워낙 지난주에 또 워낙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에너지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산업재는 아마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보잉이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맞아요. 보잉 왜 올랐을까요? 보잉 올라간 거는 라이언에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언에어가 세계 최대의 그런 저비용 항공사인데 여기서 뭐 300억 달러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규모 저 737 맥스를 주문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호재성이 있었지만 라이언에어보다 더 중요한 기업을 딱 잠시 후에 좀 소개해드리겠고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5%인데 지난달 5%잖아요. 이번에 어떨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기네들의 이제 너희들의 예상치를 발표했어요. 5가 훨씬 많죠. 네, 5가 대부분이에요. 5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5.1도 얘기를 하고 네. 있다라는 좀 더 점들. 올라갈 것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성적 자기네 예상치를 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재미삼아서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금융시장 반영 금리부터 좀 볼까요? 네, 금리는 지금 며칠째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52포인트, 3.52%까지 좀 올라가 있고요. 어제 대비 0.04%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도 이제 강보합이지만 이게 달러가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4, 5년 만에 제일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게 우리 욕심은 더 훅 내려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은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달러에 매매를 하신 분 있잖아요. 달러 자체를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저는 별로 큰 신경을 안 쓰고 워낙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에 아주 민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부채한도 협상이 뭐 지연되고 할 때마다 달러가 약해진다. 뭐 그럼 이런 얘기. 이번에 만약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이거 100 깨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네. 달러가 강한 거는 그 누구에게도 안 좋다. 좋을 수 없죠. 늘 말씀드리면 지금 달러만 갖고 해외 여행 중이신 은퇴하신 미국인들 이런 분들은 좋겠죠. 달러의 힘을 느끼실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통 분들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회사 기업들도 안 좋고 미국에 다니는 기업들도 대부분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좋을 건 없죠. 다만 작년보다는 많이 지금 낮아져 있으나 이 전 대비 보면 많이 여전히 비싼 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 지금 소폭 반등한 정도.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값은 뭐 지금 데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계속 2,000달러 위에서
예, 하여튼 금은 하여튼 무섭습니다. 팔란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또 오셨네요. 또 오셨는데 결국 23%가 올라갔거든요. 이제 팔란티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극과 극의 의견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9달러잖아요. 네. 의견은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에 1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15달러 가더라도 뭐 관심도 없어요. 많은 분들. 이게 뭡니까? 50달러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100달러 가르기를 원하는 분들 많은데 네. 여튼 여전히 뭐 최고의 강자고 이분이 얘기했던 대로 AI의 수년 몇 년만 있으면 AI의 지금 노다지가 열린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은 여전히 좀 냉정하더라. 예, 그래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죠. 기대감이 있고 A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월가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전히 세 군데만 일단 투자 의견은 약간 다시 한번 업데이트했는데 중립, 매도 중립 정도가 있겠고요. 8, 9달러, 6, 7달러, 8.5에서 10 조금 올린 건 있지만 투자 의견이 이렇게 바뀐 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걸 알고 꿈과 희망은 있지만 꿈과 희망만 갖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주변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게 뭐 더블 가면 좋죠 지금요.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페이팔. 페이팔도 마찬가지지만 페이팔은 실적은 부합 나왔고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가이던스를 연간 가이던스까지 올려놨는데 이번 현재 진행되는 가이던스를 좀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근데 지금 페이팔은 여기 이제 미국 계시는 분도 많이 해외에 계신 분 많으시잖아요. 네.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페이팔이 그냥 모든 것의 기본이었습니다. 삶에. 결제하거나 있고, 돈을 네, 주고받는데 돈을 뭐 보내는데. 벤모가 됐건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무슨 학교에 가서 뭐 행사할 때 돈을 뭐 할거나 펀드 레이징 할 때 모든 기본이 페이팔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핵심이라고 일단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 삼성카드면 삼성카드 뭐 해갖고 그 신한카드 썼던 분들이 지금은 뭘 결제하려고 해도 네이버페이네, 카카오페이네, 쿠팡페이네 많죠.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경쟁이란 말이죠. 경쟁. 이게 늘어났다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재미난 거 보시면 좀 체크를 보시면 계좌당 거래수는 전분기 13%가 늘어났어요. 긍정적이죠. 네. 그 분기당 평균이니까 이건 한 사람당이요. 예를 들어 여도낸커께서 페이팔을 쓰는 사람이라면 3개월 동안에 53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쓴 겁니다. 하루에 거의 2번 정도씩 쓰는 한 번 정도 쓴 거죠. 3개월이니까요. 한 번 내지 두 번, 3개월. 한 번 내지 두 번 썼으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회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계좌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활동 계좌 수는 1%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미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했다. 그 경쟁자가 많다는 다른 겁니다. 쪽으로 계속 가입을 하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 큰 거는 이커머스 성장 둔화도 있지만 경쟁이 심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은 애플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뭘 사시거나 뭘 물건을 사시잖아요. 네. 애플을 아이폰을 통해서 사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기본이 뜨는 게 애플페이가 딱 나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딱 왓츠앱을 쓰면 돈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딱 거기에 일단 모든 것이 꽂혀 있다라는 것이 이건 좀 저는 엄청 좋아했던 회사지만 냉정한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 크레딧 스위스 하나의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목표 주가가 한 6군데 내리고 올린 것도 한 2군데 있다. 예, 이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 계시고 쓰시는 분은 훨씬 더 느낌으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게 어떤 기업인지 뭔지 아시겠어요?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이제 올타임을 갔는데요.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린 보잉 하는 이게 낫다. 항공주보단 이게 낫다라고 했던 기업 있죠. 여행 관련한 부킹. 예약 맞는데, 사이트? 이거 맞는데 보잉도 있고 항공주도 있는데 그걸 산업주 쪽 섹터를 보면 네. 제가 꾸준하게 매년 올라왔던 기업이 있다고. 뭐죠? 트랜스다인 그룹이요. 트랜스다임. 또 기억 못하세요? 못합니다. 그 AS 및 수리 부품 하는 회사 항공기. 맞아요. 항공기가 있으면 그 부품 수리하는 게 더 많다고 얘기하셨던 민간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 대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이제 앞으로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들과 파트너십을 한다는 것이 네. 아니라 우리나라 이번에 군용기가요. 네. 저 아프리카 어디 나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나요? 거기 네. 이슈가 돼갖고도 네. 아프리카 어디 전 나라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데려올 때 우리나라 군용기 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뭔가 수리를 해야 되고 닦고 조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트랜스다인 그룹이라는 거죠. 제 말은.
화내시지 마시고. 아니요, 이제는 기억하겠습니다. 화내는 게 아니라 트랜스다인 그룹은 멀쩡하고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1,500개 기업, 네. 선진국 기업 중에 딱 두 개가 세 개였네요. 세 개가 지금 그 10년 동안에 계속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라는 거죠. 트랜스다임인데 이번에 오늘 아침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 어젯밤에 또 한 번 깜짝 실을 또 발표했어요. 주당이 늘어났고 매출했고 거기다가 실적 가이던스까지 올려놨는데요. 이게 보시면 각각의 분야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에요. 네. 25%, 18%, 5%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이게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웃으시죠? 제가 하도 기억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네. 예, 왜 이걸 기억 못하냐 이 좋은 기업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랜스다임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근데 트랜스다임이라는 기업명이 뭔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메일 좀 보내야겠습니다. 네이밍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물론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쪽에 자체 계열사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전 세계 1위 회사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 무슨 우리나라도 비행기도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뭐 유리창도 뭐 혹시 깨지거나 그쵸. 그런 거 있을까? 그런 거 하는 회사하고 그 이제 부품도 되고 그 AS 하는 회사인데 이거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네. 좋은 회사. 다만 이 회사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 자체가는 지금 목표 주가 이거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랑 네. 보잉 때문에 오늘 인더스트리얼의 산업재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혼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재밌어 하시네요. 아, 혼내는 거 아니야, 혼내는 거. 자, 트랜스다임 이제 잊지 않도록 하겠고요. 루시드는 좀 하락했어요. 루시드는 이제 그동안 거의 수년째 네. 그 매출의 생산 대수를 맞추지 못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다는데 계속 눈높이를 낮춰놨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여튼 오늘 좀 심했습니다. 전망이 2,000대 정도였는데 또 1,400대밖에 못했어요. 근데 오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난 3개월 전에 뭐라 그랬냐면 2023년에 생산 가이던스를 10,000대에서 14,000대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만들어서 14,000대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것만 해도 좋죠. 네. 근데 오늘은 딱 뜬금없이 14,000이라는 말을 지우고 10,000대 이상으로 딱 뭔가 꼬리를 감추는 얘기를 했어요. 1.4를 1.4가 지어지고 10,000대 이상이라는 걸 했어요. 아하. 네, more than 10,000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실망에 따라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전히 계속해서 돈이 좀 빨리고 있다. 네, 그게 있다 보셔야 되고. 반면 이제 리비아는 오늘 나름 손실이 났지만 네. 우려보다 적게 손실을 그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네. 뭐 만들 차량 대수 올해 5,000대? 5만 대인데 5만 대. 를 지금 목표를 그대로 가고 있다. 네. 얘기를 했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에어비앤비 오늘 시간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10% 넘게 하락. 네, 에어비앤비는 시간에 그럼 요거 잠깐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익도 좋고 매출도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분 실적 가이던스가 약간 실망이었는데 숫자 자체도 약간 부족했어요. 전망이 24.2억인데 약간 부족했지만 성장성이 작년 이맘경에는 펜트업 디맨드인데 엄청 증가했는데 지금은 펜트업 디맨드가 약간 수그러들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이 경쟁자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객당 숙박금이 있죠. 그게 지금 정체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악재로 반영되는데 오늘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거랑 그 대표적인 거가 팔란티에이거가 진짜 꿈의 성장주거든요. 근데 요런 게 약간 오늘 이거는 약간 기스가 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얘기까지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는 오늘 밤에 이제 열리는 시장에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내일 자세한 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